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2차 폭락 가능성 제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하락보다 더 무서운 폭락이 온다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분들 의견은 공통적입니다. 지금 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주장이 많을까요? 오늘 내용 재밌으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에서 나타나죠. 2월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년 4개월 만에 최다였던 2,461건입니다. 물론 과거 수치에 비해서 적긴 하지만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3월 아파트 거래량 LH 매입건 제외하고서도 2월달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0건대 후반에서 3,000건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요 3월달에 10,000건을 넘을 것 같아요. 자, 통계상으로도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금매가 소진되면서 저점 대비 10에서 15% 반등한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급매 찾으려면요 마이너스 20에서 25% 수준에서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는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져요. 그나마 남은 금매라도 잡아라. 아니다. 추가 폭락해서 지금 사면 큰일 난다. 아마 지금 유튜브나 언론에서 의견을 내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 폭락을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요, 바로 과거 사례입니다. 자, 잘 봐봐.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주택가가 폭삭 주저앉았지. 그리고 나서 바로 회복했단 말이야. 자, 이렇게 회복하고 나서 1년 뒤에 집값이 거의 4년 가까이 주구장창 떨어졌어. 야,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현재 반등은 정부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다시 장기간 하락이 오기 때문이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과거에 집값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이번에도 똑같이 움직인다고? 자, 우리가 자산 가격을 예상할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이번에도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과거는 참고 사례지 그것이 절대적인 미래의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하락에 대한 다른 점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꼬꾸라졌던 거 왜 그런지는 다 아시죠? 유동성 쇼크가 일어났기 때문에 유동성 쇼크에 따른 결과 전세가 매매가 동시 급락세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V자로 반등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금리 정책 이후에 빠르게 반등을 했다는 겁니다. 5.25%에서 2%까지 낮췄어요. 자, 지금 대한민국 기준금리를 다시 0.5%로 맞춰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2021년 고점 회복 못할까요? 회복할걸요. 아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상황이 2009년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V자로 반등한 다음에 4년 가까이 꾸준하게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락한지 봐야 되잖아요. 이때 왜 하락했을까요? 공급층 요인이 주도한 복합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1차 하락 요인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따른 유동성 쇼크에 따른 하락과 2차 하락 요인이 전혀 다른 원인이라는 거죠. 2010년부터 2013년 대세 하락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미사지구, 가밀지구, 간북지구 지금 없어졌지만 구리 갈매지구나 세곡지구, 내곡지구 다 이때 지정됐거든요. 바로 보금자리 주택 사업입니다. 자, 이때 어찌나 충격적이었냐? 강남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공급했는데 국민평수 기준으로 3억 8천이었어요. 미사 지역에 공급했던 분양가 국민평수 기준 3억 1천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를 2009년 하반기부터 만가구 단위로 공급을 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신도시도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발표하는데 그 위치가 서울 인접 지역으로 다 괜찮았다는 거죠.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 증가가 겹쳐버렸어요. 자, 2010년 7월부터 기준금리를 3.25%까지 5차례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하우스 푸어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영끌러라고 그러지만 이때는 하우스 푸어라고 그랬어요. 대출금리 상승과 그리고 집값 하락의 이중고를 겪는 사람, 이게 10년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입주 물량 증가. 어디서 입주 물량이 증가했을까요? 2기 신도시에서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 증가하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금리는 올라가는데 아파트가 부족하지 않고 싼 값의 주택은 쏟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싼 값에 쏟아지는 공공분양이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의 기준이 돼요. 야, 강남 보금자리 4억이니까 그보다 비싸면 다 거품이지. 자,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높게 형성됐었던 아파트 가격의 수요가 뚝 끊겨버립니다. 전부 다 전세만 살 생각을 해요. 자, 기존 주택 수요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매매 가격도 천천히 빠졌고요. 대기 수요 증가로 전세값은 상승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2010년부터 2013년은요, 하락세가 완만해요. 한 1년에 10%씩 좀 빠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공급 증가에 따른 하락 모델입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워낙 싸고, 워낙 많이, 워낙 빠르게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 사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또 하나, 서울에서도 알짜 지역에서도 공급이 쏟아졌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기존 주택을 살 이유가 없었던 시기예요. 자, 비슷한 사례로 1990년대 하락 모델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노태우 정부 말부터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김대중 정부 이제 말 수준까지 거의 주택시장이 보합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집값이 정말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1980년대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5배가 올랐어요. 하지만 주택가격은 한 20에서 25% 빠진 상태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그 가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소득이 증가해서 실질 가격은 낮아지는 효과, PIR이 적정 수준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전두환 정부의 500만 원 주택 공급 정책이 있었고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됐습니다. 똑같아요. 워낙 싸고 워낙 많이 워낙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서 서울 포함해서 쏟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지금 노도광 지역의 주공아파트가 전두환 정부의 500만 원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과거 대세 하락이 재현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분들의 반등 신호도 비슷합니다. 부양책 많이 들어보셨죠? 자, 정부가 집 좀 사달라고 세금을 완전히 깎아줘 버려야, 그냥 규제 완화 수준이 아니라 세금을 아예 안 받는 수준이 되어야 집을 살 신호다,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고, 전세가율 상승, 저주택 가격은 서서히 떨어지는데 전세가율은 치솟다 보니까 당연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전세가율 상승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할인 분양까지 기다려야 된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1990년대 대세 하락기하고 2010년대 초반의 대세 하락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런 것을 기다리면 올까요? 자, 이번 집값 급락의 원인과 회복 원인은요, 하락은 금리가 맞아요. 이건 다 인정하는 겁니다. 뭐 누가 한국의 기준금리 3.5%까지 올라가면 갈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역전세나 두드러 맞아서 하락한 케이스예요. 반등은 뭘까요? 반등도 금리겠죠. 예전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 사태에도 하락은 유동성 쇼크 때문에 반등도 유동성 회복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등이 왜 일어난다? 한때 주택담보대출 5%, 6%, 예금금리 5.2%에서 현재 주택담보대출금리 3% 수준까지 낮아지니까 수요가 붙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락 이후에 현재 반등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여전히 3% 중후반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부담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더 하락을 기다리고 안 사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의 요약입니다. 야, 근데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 사업처럼 3기 신도시 물량 쏟아지면 다 죽지 않나? 엄청 많거든요. 64만 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좀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500만 원 주택 공급 정책과 다르게 서울의 물량이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의 공공택지를 지정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 큰 차이는 민간 중심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민간 중심의 모델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공공이 분양을 하는 공공분양 형태가 아니라 이제 LH가 토지를 조성하고 민간에 매각을 해야 돼요. 민간에 매각할 때 사업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래서 올해 2월까지요, 수도권의 공공택지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매각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절대 주택시장 급락과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에 동시에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민간 중심의 모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LH는요, 과거와 다르게 대형 신도시를 분할 공급합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 3단계로 나눠서 공급하죠. 동탄 신도시, 분납급 신도시다 보니까 5단계로 나눠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도 비슷해요.
자, 이렇게 분할 공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신도시가 입주할 때 큰 충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2013년에 입주를 시작한 위례 신도시, 2014년에 입주를 시작한 미사 강변도시, 이거 입주했다고 뭐 강동구나 송파구 지역 집값이 폭락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소화할 만큼의 물량만 공급을 하는 게 현재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3기 신도시 공급 이슈 때문에 내 집마련 미루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단 3기 신도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3기 신도시보다 외곽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그냥 3기 신도시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드렸고, 3기 신도시보다 안쪽에 있는 주택은요, 조금만 있으면 그냥 잡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 좋은 과거와 현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 바로 기준금리와 전세 시세가 강력하게 연동된다는 겁니다. 자, 2021년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180조입니다. 2012년에 8배에 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연속된 금리 인하에 전세 수요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번에는 연속된 금리 인상에 전세 수요가 급감을 했고 역전세라는 집값에 단기 폭락했던 케이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연속된 금리 인하가 되면 다시 전세 수요는 폭증을 하고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자, 그럼 아직 내 집 마련 못한 사람들 2차 폭락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쇼킹 부동산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약이죠. 자, 괜찮은 청약 나오면 저희가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은 가급적 한번 꼭 고려를 해보시고요. 서울에서도 대단지 역세권은 좀 무리가 되더라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년 초까지 입주 물량 많은 곳이 있거든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 물량이 쏟아지고 금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거기서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낀 초급매, 이제 이런 못난이 매물들 서서히 나오더라고요. 진짜 집값 급락할 때는 이런 새낀 매물 나올 엄두도 못 냈는데 지금은 새낀 매물들이 나오면서 초급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집 만기 시점, 전세 만기 시점과 맞는 새낀 초급매 있으면은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런 새낀 초급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수자 우위예요. 자, 2014년 초까지 여기서 기회가 생깁니다. 쇼킹 부동산 서적 역전세 대란에 보시면은요, 이미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지만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모아두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디 교보문고 같은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